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6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58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저는 첫 번째 시간 킹크 미디어북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낮잠이 아주 많이 잤어요. 한 3시간은 잔 것 같은데 아주 푹 자고 개운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 제가 일을 열심히 했는지 피로감이 아직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이렇게 낮잠도 자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또 그 전에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 최고의 상태, 인생의 통증에 행복하는 삶의 기술. 스즈키 유 지음 부유나 옮김. 행복은 무의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보인다. 인생이 괴로운 모든 이에게 건네는 마음사용 설명서, 도서출판 해냄에서 나왔는데요. 이 저자 스즈키 유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사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중고로 사긴 했어요. 중고 거의 근데 새 책입니다. 상태가 최상이에요. 그래서 좀 중고책으로도 조금 비싸게 사긴 했는데, 무 최고의 상태, 이 제목 때문에 사실은 샀습니다. 그리고 이 스즈키 유의 필모에 매년 5,000편에 달하는 과학 논문을 독파했다라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평도 좋고, 뭐 일본 재팬, 아마존 재팬에선 1위를 했다고 하니까 평가도 좋고, 그래서 샀는데, 저에게도 무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2017년도 겨울인데요. 한림사에서 그때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입학하기 바로 전 겨울에 어떤 한 참선 시간이었는데, 그때 시작하는 죽비를 그 입승 스님께서 탁 쳤는데, 제가 그때 눈을 감고 참선에 들어갔는데, 그냥 시간적인 느낌상 탁 하는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참선 끝나는 소리가. 바로 그러니까 시작 들어갔다가 바로 끝난 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 느낌은 뭐 어리둥절하죠. 뭐지? 그냥 뭐라고, 머리는 굉장히 맑아져 있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한마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없다. 없다. 그 상태를 잠깐 경험했어요. 그때. 잠이 든 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잠과도 좀 비슷한데, 뭐, 잠이 든 거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없다. 라는,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다. 잠깐. 뭐, 이 세상, 나만 없었던 게 아니고, 이 세상도 없었다. 없었다? 그것은, 그때 경험을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없다. 이 두 글자만 할 수 있다.
그때 경험을 묘사하고자 한다면, 이 말도 뭐 근데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런 강렬한 경험이 저한테 되게 있어서, 이 무 최고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의 말이 계속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한참 담겨있던 거 결국엔 샀는데, 어떤 내용일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이번 시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미디어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할 차례, 챕터 6 할 차례인데요.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이 왼쪽에 목성의 반점 있죠. 그 목성의 대적반이라고 해요. 그 사진이 있고요.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 이거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검붉은 점은 목성 대기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기상 현상이다. 길이 4만 킬로미터에 넓이 1만 1000킬로미터에 이른다. 대적반은 회오리 치는 바람의 기둥으로서 주변 구름들 사이를 뚫고 솟아오르는 식의 운동을 한다. 1664년 로버트 후크가 처음 발견했으며, 그 후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가 그 존재를 다시 확인했다. 대적반 내부의 물질은 지구시간으로 엿새 한 바퀴씩 회전한다. 오른쪽 모서리에 보이는 흰색의 타원형 구조물은 대적반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 사진 왼쪽 상단부에 흰색 구름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대적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앞질러 움직이고 있다. 어떤 연유에서 대적반이 붉은색을 띠게 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목성에서 이 정도 크기의 거대 구조물은 오직 대적반 하나뿐이다. 그 이유도 아직 확실치 않다. 보이저 2호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 가서 찍어 놓은 사진이네요. 목성의 대적반. 옛날에 그 백과사전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백과사전에서도 목성 하면 대적반이었죠. 크기만 큰 게 아니고 대적반이 목성을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림인데, 네. 자,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서. 요즘에 운동량이 적어져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운동을 좀 책을 읽고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정견이를 데리고 산책을 좀 할까 합니다. 운동 겸 산책을 하고 올 생각입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조금 있습니다. 자, 네, 좋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6.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세상은 단 하나의 세계로만 존재할까? 아니면 다중의 세계일까? 이것이야말로 자연 탐구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한 질문의 하나일 것이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13세기에 요즘 최신 이제 현대 우주론의 다중 우주론이 있는데, 알베르투스 13세기에 이미 이런 상상을 했다는 게 놀랍네요. 자, 처음에 섬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설령 다른데 어딘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망망대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외부 세계와의 교육 따위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선박을 발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달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발명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현재 우리 주위에 이런 탐험을 감행해줄 드레이크 선장도 콜럼버스도 없고 공중을 헤쳐나갈 여행편을 발사해줄 다이달로스도 없다. 그러나 나는 확실한다.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진리의 아버지인 시간은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알고자 갈구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존 윌킨스 달세계의 발견 1638년. 지루한 지구에서부터 한참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대자연이 과연 한 점 먼지에 불과한 이 지구에 자신의 아름다움과 온갖 가치를 다 퍼부어 놓았는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고공에서 지구를 내려다 볼 수만 있다면 집을 떠나 먼 나라로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집안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들의 자잘못을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더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를 내려서 결국은 모든 것들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구만큼이나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잘 꾸며진 세계가 한둘이 아니라 여럿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 일컫는 것들에 찬미를 보내지 아니하게 되고 또 일반 사람들이 정성을 쏟아 추구하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오히려 하찮게 여기게 될 것이다. 크리스티안 하이언스 천상계의 발견 1690년. 이분은 좀 어렵게 쓴 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이 시기에 사람으로서 이 중세 사람으로서 1690년이면 중세 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단한 통찰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풀려서 이제 집 문을 좀 열어놔도 아주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정견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었습니다. 그래도 약간 더운 열기가 좀 후끈 들어오네요. 자, 276쪽. 현대는 인류가 우주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한 시대이다. 케플러의 궤도를 따라 심차게 노를 저으며 우주의 바다를 항행하는 현대판 범선에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타고 있지 않다. 무인 우주선이야말로 기막히게 잘 설계된 고도의 지능형 로봇이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위치한 미국 국립항공우주국 소속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우주공간을 무시로 누비면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 로봇의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제어하고 있다. 1979년 7월 9일 보이저 2호라는 이름의 로봇과 목성권의 회우가 이루어졌다. 행성간 공간을 항해하기 시작한 지 거의 2년 만의 사건이었다. 조립에 들어간 지 개별 부품의 개수만 수백만 개에 이르는 대단히 복잡한 기능의 이 우주선이 그 먼 거리를 아무 탈 없이 무사히 항해해낸 것이다. 하나의 부품의 이상이 발생한다면
다른 것이 그 부품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을 여러 개씩 중복 조립한 덕을 단단히 본 것이다. 보이죠? 이호는 총 질량이 0.9톤이고 전체 크기가 큰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태양계의 외곽지대를 탐험하는 것이 이 우주선의 임무였기 때문에 보이저 2호는 다른 우주선들과는 달리 태양의 빛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보이저 2호는 추진력을 태양 전지 대신 소형의 자체 핵 발전소에서 공급받도록 했다. 플루토늄 벨릿의 방사능 붕괴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이 핵 발전소는 수백 와트의 발전 용량을 자랑한다. 우주선 중심부에는 세대의 통합 컴퓨터와 함께 온도 제어 시스템과 같은 자체 유지용 설비들이 탑재되어 있다. 지구에서 보내는 명령을 수신하고 탐사 결과들을 지구로 송신하는 일은 지름 3.7m의 접시형 안테나의 몫이다. 우주선이 고속으로 항해하는 동안 주사 플랫폼이 목성과 목성의 위성을 계속해서 추적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과학 장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플랫폼 위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과학 장비에는 자외선 분광 측정기, 적외선 분광 측정기, 하전 입자 검출기, 자기장 측정기, 목성 전파 수신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이저 계획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장비는 2대의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이것들이 태양계 외곽에 외로이 떨어져 있는 행성들의 생생한 모습을 수만 장의 화상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준 장본입니다. 그래서 사진이었는데요. 제트 추진 연구소에 전시되어 있는 보이저 우주선 핵 발전기들은 왼쪽으로 뻗어나간 사다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컴퓨터는 중앙에 자리한 육각형 모양의 전자기기용 격실에 들어있다. 격실의 껍데기에 보이는 황금색의 원판은 보이저 성간 레코드판이다.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막대가 바로 주사 플랫폼으로서 거기에 설치된 관측기기들은 해당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막대의 오른쪽 밑에 달려있는 것이 해상도가 매우 높은 카메라이다. 보이저 2호는 지금도 이 우주공간 태양계, 지금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심우주, 태양계 밖을 심우주라고 부르더라고요. 태양계권을 벗어나서 심우주 어느 공간을 여행하고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저 2호. 같은 우주에 있죠. 자, 목성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고에너지의 하전 입자들이 두껍게 둘러싸고 있다.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은 가까이에서 관측하고 토성과 그 너머로까지 항해하려면 우주선이 우선 목성의 위험한 복사 벨트의 외곽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 그런데 고에너지의 하전 입자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측 장비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장비들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에너지 하전 입자는 보이저호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그리고 또 넉 달 전에 보이저 1호가 목성 주위의 고체 입자들로 이루어진 고리구조를 발견해 알렸는데 보이저 2호는 이 고리구조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만약 보이저 2호가 목성 고리에 있는 돌멩이에라도 부딪혀 우주선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안테나의 방향을 지구에 고정시킬 수 없게 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자칫하면 소중한 탐사 자료를 영원히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성 통과 직전에 지상 통제실의 연구팀은 안심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상에 자리한 인간과 우주에 떠있는 로봇이 서로의 지능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그동안 몇 차례 발생했던 비상사태를 모두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이 또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예, 정말 다행이네요. 목성, 토성, 해왕성, 철왕성, 해왕성. 각 별마다 생물체가 살아서 공격적이지 않은 생물체들이 살아서 교류하면서 지낸다면 어떨까요? 보이저 2호는 1977년 8월 20일에 우주의 바다에 진수되었다. 보이저 2호는 화성 궤도를 커다란 홀을 그리면서 통과하고 소행성대를 지난 후 목성권에 접근했다. 그리고 목성과 목성의 14개 남짓한 위성들을 한 줄로 꿰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보이저 2호가 목성 곁을 지날 때 목성은 보이저를 가속시켜서 토성을 근거리에서 통과할 수 있는 길목으로 보이저를 슬쩍 밀어넣었다. 토성 중력의 도움으로 보이저는 다시 천왕성을 향해 힘차게 달리게 된다. 천왕성을 지나 해왕성을 뒤로하면 보이저는 태양계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 후에는 별들 사이의 광막한 바다를 영원히 떠돌아다녀야 할 새로운 운명이 보이저 우주선을 기다리고 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탐험과 발견이야말로 인류사를 특징지은 인간의 가장 뚜렷한 속성이었으며 인류사를 장식한 일련의 탐험 중에서 보이저 계획이야말로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15, 16세기에는 스페인에서 아조레스 제도까지 항해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지금은 이 시간에 지구와 달 사이에 놓인 우주의 해협을 훌쩍 건너뛸 수 있다. 또한 당시에는 대서양을 횡단하여 이른바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는데 몇 개월씩이나 필요했다. 오늘날에는 이 시간이면 태양계의 4해를 가로질러 화성이나 금성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다. 그렇다면 화성과 금성이야말로 현대판 신대륙으로서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외로운 섬인 셈이다. 17, 18세기에는 네덜란드에서 중국까지 가는데 1년 내지 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오늘날 보이저는 이 시간에 지구에서 목성까지 갈 수 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를 다른 비유로 가늠해보자. 수정란이 나팔관을 지나 자궁에 착상한 시간이면 지구를 떠난 아폴로 11호는 달에까지 갈 수 있다. 수정란이 자궁에서 성장하여 아기로 태어날 즈음 바이킹 우주선은 화성에 도착한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보이저 우주선이 명왕성 궤도를 벗어나 위협을 무릅쓰고 태양계 바깥으로 나설 때까지 걸릴 시간보다 길다. 네, 과거의 여행 비용이 오늘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비쌌다고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 총생산 대비로 1%에 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임에는 변함이 없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현대 우주선들의 행성 탐사는 행성들의 유인 탐사를 알리는 선구자이며 선두주자이다. 인류의 탐사는 늘 이렇게 진척되어 왔다.
인류는 15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중요한 전환기를 맞으면서 지구의 모든 것을 탐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래서 유럽의 대여섯 국가들에서 대규모 함대를 세계 곳곳으로 용감하게 파견하기 시작했다. 물론 함대마다 그 모험의 동기는 다양했다. 분수에 넘치는 야망, 재화에 대한 탐욕, 국가적 자존심과 국가 간의 경쟁심, 종교의 맹목적 광신, 죄수의 대량 사면, 과학적 탐구심의 발동, 모험에 대한 심한 갈증, 스페인 에스트레마두라 지방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서 우리는 탐험대를 유럽 밖으로 내밀었던 압력의 요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항해가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구를 하나로 묶고 지역주의 문제를 일부 해소하여 인류를 하나의 종으로 통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무엇보다도 행성지구와 인류 자신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것이다. 혁명적인 네덜란드 공화국의 17세기는 범선을 이용한 항해와 발견으로 상징된다. 강력한 스페인 제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해방된 직후 네덜란드는 당시 유럽의 그 어떤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계몽주의 사조를 받아들여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한 창의적인 사회를 이루었다. 하지만 스페인의 항구와 강력한 함대가 네덜란드의 무역권을 가로막고 있었던 관계로 이 작은 신생공화국의 경제적 생존은 거대 무역 선단을 구축하고 유효적절하게 사람을 쓰느냐와 어떻게 이 둘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정부와 민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네덜란드 공화국 동인도 회사는 세계 곳곳의 오지로 선단들을 파괴하고 거기에서 희귀 물품을 구해다가 비싼 값을 받고 유럽에 되팔아 많은 이문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므로 탐사항해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생명선이었다. 항해 일지와 항해도는 국가 비밀로 분류됐으며 수많은 배들이 국가의 비밀 지령을 받고 출항했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인은 세계 도처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그 결과 북극해에 있는 바렌츠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즈메니아와 같이 네덜란드인 선장의 이름을 딴 지명들이 지구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탐험 항해는 본국의 경제 교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을 가져다 줬다. 물론 해상 교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이 엄청난 것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 속에는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과학적 탐구의 욕망, 미지의 세계와 그곳의 동식물을 발견하고자 하는 호기심,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알고 싶은 열정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탐험을 이끄는 또 하나의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암스테르담 시청 청사는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의 자신감과 현세적인 자아관을 반영하는 건축물이다. 이 건물을 짓느라 대리석을 여러 척의 배로 실어와야 했다. 당시 시인이자 외교관이었던 콘스탄틴 하위헌스는 이 암스테르담 청사가 고딕 양식의 추하고 너저분한 측면을 완전히 없애버렸노라고 말한 바 있다. 하위헌스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어 인명인 하이젠스는 보통 호이겐스로 표기되지만 이 책에서는 네덜란드어의 원래 발음을 존중하여 하위헌스라고 표기한다. 하위헌스. 오늘날까지도 이 청사에는 아틀라스 신의 조각상이 별자리로 장식된 하늘을 어깨로 떠받친 채 버티고 서 있다. 아틀라스의 조각상 밑에는 정의의 신이 죽음의 신과
형벌의 신사위에서 한 손에 황금의 칼을 잡고 다른 손에 저울을 들고 상인들의 신이라고 할 탐욕의 신과 시기의 신을 두 발로 밟고 서 있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자국의 경제적 기반을 사유재산 제도에 두었지만 무절제한 이윤 추구는 국가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아틀라스와 정의의 조각상 밑으로 눈길을 돌리면 그보다 덜 비유적인 상징물들이 보인다. 그것은 청사의 돌바닥에 아로새겨진 지도이다. 그 세계 지도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의 서아프리카에서 태평양까지를 아우른다. 이것은 당시의 세계가 통째로 네덜란드의 활동 무대였음을 알게 하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에는 네덜란드 공화국이라는 이름은 슬쩍 빠져있다. 대신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라틴어 옛 이름인 벨기움만 겸손하게 적혀있다. 당시에는 한 해에도 여러 척의 선박이 지구를 반바퀴쯤 도는 항해에 나섰다. 주로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에 따라 이른바 에티오피아 해라고 불리던 바다를 거쳐 대륙 남단의 마다가스카르 해협을 끼고 돈 다음 인도 서쪽 끝을 지나 그들의 주요 목적지이자 오늘날 인도네시아라고 불리는 향로 제도까지 항해하고는 했다. 그중 몇몇은 거기서 뉴 홀란드 대륙, 가로 열고 현재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까지 더 나아갔다. 또 어떤 배들은 말라카 해협과 필리핀 군도를 지나 중국에까지 가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연방에서 타타르 제국, 중앙아시아의 칸, 그리고 중국 황제에게 파견한 동인도 회사의 대사들이 17세기 중반에 작성한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네덜란드 해적들, 대사들, 그리고 선장들이 베이징과 같은 대제국의 도시를 보고 새로운 문명이 주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던 정황을 우리는 이 기록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그들이 중국 황실에 가져다 바친 선물의 내역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황후에게 갖가지 그림으로 장식된 6개의 작은 괴를, 황제에게는 계피 2다발을 바쳤다. 역사상 네덜란드가 그때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는 없었다. 지혜와 꾀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던 이 작은 나라의 외교 노선은 철저한 평화 정책이었다. 그들은 정통에서 벗어난 사조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했다. 마치 1930년대에 나치에게 쫓겨난 유럽 지식인들이 대거 망명해 오는 바람에 톡톡히 덕을 보았던 미국처럼 온갖 검열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받던 당시의 유럽 지성인들에게 네덜란드는 문자 그대로 이상향이었다. 그래서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아인슈타인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위대한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의 안식처일 수 있었다. 어디 그것뿐인가. 수학사의 한 획을 그은 데카르트에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편 페인, 해밀턴, 애덤스, 프랭클린, 제퍼슨과 같이 철학적 성향의 성명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정치학자 존 로크에게도 네덜란드는 안식처였다. 위대한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수학자들이 홀란드라는 땅에 그때처럼 넘쳐났던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당시의 네덜란드 공화국은 렘브란트, 베르메스, 프란스 할스 같은 걸출한 화가들과 현미경을 발견한 레벤후크, 국제법의 창시자 그로티우스, 빛의 굴절 법칙을 알아낸 스넬 같은 사람들의 무대이기도 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48쪽.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네덜란드의 전통에서 라이덴 대학교는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고문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강요받던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에게 교수직을 제의하기까지 했다. 갈릴레오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346년 전에 교황청이 갈릴레오에게 내렸던 유죄 판결의 파기를 조심스럽게 제기한 바 있다. 가로 열고 1992년 11월 요한 바오로 2세는 갈릴레오 재판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를 공식 복권시켰다. 옮기니 아이고 300년이 넘어서 이렇게 네덜란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갈릴레오는 네덜란드 사람이 설계한 스파이 글라스를 개조하여 그의 첫 번째 천체 망원경을 만들 수 있었다. 스파이 글라스에 주표시가 있습니다. 다단계로 접히는 휴대용 망원경으로 주로 바닷길에 나선 선장들이 들고 다니는 것이다. 이 망원경을 통해 태양의 흑점, 금성의 위상 변화, 달의 운석공, 그리고 목성 주위의 네 위성 등을 관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위성들은 갈릴레오의 위성으로 불리게 되었다. 갈릴레오는 자신의 천문학적 주장과 관련된 종교적 갈등을 1615년 크리스티나 대공비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털어놓고 있다. 인용입니다. 대공비 전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소인은 천체 관측을 통하여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매우 색다른 것이었고 또 거기서 유도되는 결론이 학계의 공식 입장과 모순되었기 때문에 소인은 적지 않은 수의 학자들로부터 그 중에는 성직자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감내하기 어려운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자연과학의 지식체계를 뒤집으려는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마치 제 손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늘에 올려다 놓은 양 많은 이들이 저를 극렬하게 매도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과학의 연구 성과 성장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갈릴레오는 그리고 케플러도 지동설을 지지하며 이를 주창했다. 그러나 그런 용기를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그것은 교리를 따르는 데 있어 비교적 덜 광신적인 지역의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1643년 4월에 데카르트가 쓴 편지를 보자. 당시에 데카르트는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 인용입니다. 물론 당신도 최근에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았고 지구의 움직임에 대한 그의 견해는 이단으로 단죄되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을 차제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논문에서 제가 밝혀 설명한 모든 것들은 지구의 움직임에 관한 가설을 포함하여 너무도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러므로 그중 하나가 틀렸음을 알면 나머지 것들도 모두 그 논리가 어긋남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저의 소견이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거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교회의 권위에 맞서서 이를 고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소나를 피우고 싶지 아니하며 편히 살려면 남의 눈에 띄지 말아야 한다 라는 제 좌우명대로 지금껏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원컨대 앞으로도 조용히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비밀을
공유하지 못하는 자기만 알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아니면 뭐 이리저리 떠들면 금방 죽는 거죠. 뭐. 해양 강국으로서의 네덜란드와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네덜란드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조선술의 발전이 모든 기술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인들은 기술을 존중했으며 사회 전체가 발명가를 제대로 평가하고 예우하는 분위기였다. 기술의 진보는 지식 추구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네덜란드가 유럽 출판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외국어 저작물의 번역 출판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 판매가 금지된 서적이라도 네덜란드에서는 출판이 허용됐다.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탐험의 정신과 낯선 사회와의 잦은 접촉은 자기 만족의 타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사상가들로 하여금 사회 전반에 걸쳐 유효한 통념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수천 년 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던 주장들조차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이 지적되고 과감하게 수정됐다. 우리는 특히 지리학 분야에서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왕이나 황제의 통치가 보편적이었던 당시 유럽에서 네덜란드는 국민에 의한 통치가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이루어지는 공화국이었다. 사회 전반에 퍼져있던 개방적 사고와 생활 양식,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과 개척의 정신은 네덜란드를 진취성과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훌륭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덜란드의 탐구 정신은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인구 대비로 본 저명 천문학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 헤라르트 페터 콰이퍼도 그 중에 한 명으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전적으로 행성만 연구하는 세계 유일의 천체 물리학자였다. 이때만 하더라도 행성 천체 물리학은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에게 외면당하는 분야였다. 퍼시벌 로웰의 지나친 주장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오명을 완전히 씻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가 콰이퍼의 제자였다는 사실에 나는 깊이 감사한다. 하긴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때부터 이미 이들은 이 중세 말기에 건국을 시작했을 때부터 평화와 포용의 관용의 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쯤 이탈리아에서는 갈릴레오가 또 다른 세상의 발견을 공표하고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주에 우리와 다른 형태의 생물이 존재하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이러한 발표와 주장으로 철저하게 비판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유아는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크리스티안 하이언스가 위 두 사람의 견해를 모두 지지하면서도 온갖 찬사를 다 받으며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콘스탄틴 하이언스는 당시 수석 외교관이었고 문학자, 시인, 작곡자, 연주자로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펴는 한편 영국의 시인 존 던의 절친한 친구로서 그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전형적인 대가족의 가부장이었다. 콘스탄틴은 화가 루벤스를 존경했고 또한 청년 렘프란트를 발굴하였다.
그래서 훗날 렘프란트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게 된다. 콘스탄틴 하이원스와의 첫 만남에서 데카르트는 그가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이원스의 집은 세계 각지에서 온 온갖 종류의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했고 종종 세계 여러 나라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크리스티안 하이원스는 아주 어려서부터 여러 나라의 언어, 회화, 법률, 과학, 기술, 수학, 음악 등을 동시에 접하며 이에 능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의 관심사와 전공 분야는 폭넓게 형성되어 갔다. 그는 전 세계가 나의 고향이며 과학이 바로 나의 종교이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렇군요. 그림이 있는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1564년에서 1642년 갈릴레오가 자신의 생각에 비판적인 성직자들 앞에서 달에 산이 있으며 목성 주변에도 달과 같은 위성이 돌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갈릴레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633년 이교도 신앙을 가졌다는 혐의로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에 회부됐고 불온문서 배포 혐의로 생애의 마지막 8년을 플로렌스 외곽에 있는 조그만 그의 집에서 연금 상태로 지내야만 했다. 참고로 천체 연구에 망원경을 도입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갈릴레오였다. 장레옹 위양의 작품이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 사진이 있는데요. 크리스티안 하이언스 1629년에서 1695년 굉장히 잘생기고 지적으로 보입니다. 베르나르트 바일란트가 그린 초상화이다. 네덜란드 부르그 소재 하이언스 박물관 호크바이크 소장. 이 사람이 하이언스군요.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 전 세계가 나의 고향이고 과학이 바로 나의 종교이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아주 인상적이네요. 이런 사람이 현대에 태어났으면 아주 활동 더 뭐랄까 큰 의미, 큰 인류를 위한 활동을 했을 것 같네요.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계속 하이언스 얘기가 나오는데 하이언스 얘기가 끝날 때까지 읽고 싶은데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당대의 모티브는 빛이었다. 빛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지리적 발견의 상징이었다. 빛에 대한 생각이 당시 회화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특히 베르메르의 작품은 빛의 오묘함이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수넬의 굴절 현상 연구, 레벤후크의 현미경 발명, 그리고 하이언스의 빛의 파동설 등 당시 과학 연구의 중심 주제가 모두 빛과 연관된 것들이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도 하이언스를 존경했다. 그를 당시의 가장 고상한 수학자로 평가했으며 고대 그리스 수학의 전통을 계승한 진정한 후계자라고 지칭했는데 이 말은 예나 지금이나 극찬이다. 뉴턴은 그림자의 경계가 선명한 것을 근거로 빛은 작은 입자들의 흐름과 같다고 주장하고
또한 붉은색의 빛이 보라색 빛에 비해 그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 반해 하이언스는 바다의 파도처럼 빛이 진공을 지나가는 파동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빛을 이야기할 때 파장과 주파수를 들먹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절 현상을 포함한 빛의 여러 가지 특징이 파동설로 자연스럽게 설명됐으므로 하이언스의 이론은 최근까지 정설로 인정받아 왔다. 그런데 1905년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발견하면서 빛의 입자설이 다시 부활했다. 광전 효과란 금속 표면에 빛을 쏘였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현대의 양자 역학은 이 두 가지 이론을 모두 인정하여 상황에 따라 빛이 파동으로 행동하고 또 입자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는 빛의 입자 파동 이중성을 언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하지만 실험에 드러나는 빛의 다양한 현상들을 보면 빛의 이중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빛의 모순적이면서도 신비한 속성을 이해하게 된 데에는 뉴턴과 하이언스 두 독신자들의 공헌이 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재밌네요. 빛은 지금 내리쬐고 있죠.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보고 있죠. 빛은 파동이다. 파동이자 입자다. 어떤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어떤 때는 또 입자로서 존재한다. 신기하죠? 입자로서 존재. 그 입자가 사라지면 또 어디로 가기에 파동으로 변한다는 뜻이겠죠. 입자가 변한다. 이 빛의 문제는 확실히 아직 더 풀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빛. 이러한 연구들은 서로 연계되어 이루어졌고 학자들은 연구 영역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베르메르의 작업실에는 항해 도구들이 널려 있었고 작업실의 벽면에는 항해 지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현미경은 응접실의 장식품이었다. 레벤후크도 화가 베르메르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고 호프바이크에 있는 하이언스의 집을 자주 방문하여 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레벤후크의 현미경은 재단사들이 옷감의 품질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사용했던 박대경을 개량한 것이었다. 그는 그 현미경으로 물방울에서 하나의 소우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방울에서 본 미생물을 극미 동물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면서 귀엽다고 생각했다. 하이언스는 초기에 현미경들을 설계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으며 그 자신도 현미경으로 새로운 발견을 많이 했다. 사람의 정자를 처음 본 소수의 사람들 중에 레벤후크와 하이언스가 들어있을 것이다. 정액세포의 발견이 사람의 생식작용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었다. 하이언스는 충분히 끓여서 완전 소독한 물에서도 미생물이 서서히 증식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미생물들은 충분히 작아서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으며 떠다니다가 물에 내려앉아 번식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생명의 자연 발생설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자연 발생설이란 생물은 기존의 생물과 아무 관계없이 발효 중인 포도나 썩은 고기 등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이었다. 근데 놀라운 통찰이네요. 하이언스라는 이분이. 그 맞잖아요. 지금 온갖 미생물들이 떠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물 같은데 내려앉아서 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이언스의 추측을 루이 파스텔가 확인하기까지는 2세기에 이르는 긴 시간이 더 필요했다. 대단하네요. 얼마나 앞서갔습니까? 대단한 과학자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이 세균 때문에 생긴다는 학설의 비조도 바로 이 둘이다.
그러고 보니 현대의학의 상당 부분도 레벤후크와 하이언스에게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실제 응용의 단계까지 밀고 가지 않았다. 당시 사회의 기술 수준에서 독특한 생각들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아무래도 한계가 벽이 높았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죠. 네덜란드에서 17세기 초에 개발된 현미경과 망원경은 인간의 가시 한계를 아주 작은 것으로 그리고 아주 큰 영역으로 각각 확장시켰다. 현재 우리가 원자핵이나 은하를 관측할 수 있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뿌리가 17세기 초 네덜란드에까지 닿아 있다고 하겠다. 크리스티안 하이언스는 유리를 직접 갈아서 전체 망원경 제작에 필요한 렌즈를 만들기 좋아했으며 한 번에 5mm 길이의 굴절 망원경을 제작했다. 그 망원경으로 그가 이룩할 수 있었던 새로운 발견들은 인류사에서 하이언스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것이었다. 그는 에라토스테네스의 발자취를 따라 지구 외의 다른 행성의 크기를 측정한 첫 번째 인물이며 금성이 구름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는 사실을 맨 처음으로 추측해본 천문학자였다. 그리고 화성의 표면 특징을 지도로 그려 남겼을 뿐 아니라 그러한 표면 특징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여 화성의 자전 주기가 지구와 비슷하게 24시간 정도라는 것까지 측정했다. 와. 그리고 그가 작성한 지도는 서티스 메이저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지상 망원경으로 볼 때 바람에 휩쓸린 것처럼 검게 보이는 경사지에 대한 것이다. 이 지역은 화성 북반구 적도 근방에 있다. 토성이 여러 겹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그 고리가 토성 표면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도 하이언스였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를 발견한 사람은 갈릴레오였지만 그는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도통 파악하지 못했다. 그가 사용했던 초기의 천체 망원경으로는 토성의 고리가 토성 양편의 대칭으로 삐죽하게 붙은 물체로 보였다. 갈릴레오는 어리둥절해하면서 그것을 귀처럼 생겼다고 기술했다. 타이탄도 그가 발견했다.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이자 태양계에서는 둘째로 큰 것이다. 타이탄에서 흥미진진한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생명의 기원 연구와 관련해서 크게 기대되는 연구 대상 천체이다. 그는 이러한 발견과 업적의 대부분을 20대에 이룩했으니 이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이언스는 또한 점성술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아주 대단히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고 앞서가는 사람이었네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하이언스는 1659년에 출판한 토성계의 상세도에서 토성 고리의 모양이 변하는 이유를 지구와 토성의 상대 위치의 변화로 옳게 설명하고 있다. B의 위치에서는 토성고리가 종이짝 모형으로 납작하고 얇게 보이기 때문에 고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A 위치에서 토성의 고리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최대 넓이를 내보인다. 하이언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악한 망원경을 사용한 갈릴레오는 토성 모습의 이러한 변화를 관측한 뒤 심히 당혹스러워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귀라고 생각하고 귀처럼 생겼다고 얘기하고 그랬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점성술이라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겠죠. 점성술, 무슨 명리학 이런 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점성술, 명리학, 뭐 타로, 뭐 또 뭡니까? 무당자는 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른 거 찾으세요. 얼마든지 이 삶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지식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당직거리, 명리, 사주, 팔자, 점성술 다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역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역 뭐 이렇게 뭐 건겐이 어쩌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기입니다. 정확한 과학적인 측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의의 해석을 해놓고 그걸 숭배하게끔 따르게끔 했죠. 숭배하게끔 어찌됐건 간에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게끔 했죠. 만물을 음과 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진리에 기반한다 라고 하지만 이 우주 기원에 음이 어디 있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다 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일단 하죠. 여기까지 하고 뭐 이제 보이저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청소를 좀 한 다음에 밥을 먹고 정견이 바람도 좀 새이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코스모스를 뭐 마저 읽든지 계속 읽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